안녕하세요, 오토리오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며칠 전에 봤었던 현대의 신형 산타페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시승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일산에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출발을 해서 약 2시간 동안 네, 2시간 동안의 시승을 완료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저께 이미 차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그날 살펴보지 못했던 주행 감각, 그리고 승차감, 소음, 진동,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당연히 이제 2.2 디젤의 8단 DCT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일단 8단 DCT가 적용됐기 때문에 지난번 소렌토 때도 맨 처음에 확인했던 부분이 DCT가 장착됐지만 처음 출발할 때 울컥거림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8단 DCT가 사실은 8단 AT랑 느낌에서 큰 차이를 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그 차이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승차감인데요. 와. 네, 지난번에 댓글에 산타페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계셨는데, 솔직히 그 차를 지난번에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부럽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 정도였었는데, 이 승차감은 많이 부럽네요. 자, 승차감은 확실히 기존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기존 산타페는 충격을 받으면 그때 요철에서 충격이 조금 날카롭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차는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현재 소렌토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현재 소렌토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하고 디젤의 승차감 세팅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젤은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하이브리드는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 요철에 충격이 조금 더 날카롭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차는 디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느낌이 사실 거의 들지 않아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편하게 주행할 수 있을 만큼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렌토 디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건 현장에서 바로 바꿔 타면서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 느낌적으로는 의외로 얘가 소렌토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아닌가, 살짝 미세하게나마 조금은 더 부드럽지 않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의외네요. 기존에는 늘 소렌토가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산타페는 날카로운 그 승차감이 있어서 날카로운 점은 거의 다 드러냈네요.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이나 가족들과 여행할 때 승차감은 상당히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좀 부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탈 때는 부드러운 게 좀 낫지 않나요? 일단 승차감에서는 합격. 자, 그 다음에 소음 부분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죠. 근데 자, 여기서도 이제 소렌토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디젤이 앞유리하고 1열까지만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차에는 2열까지도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열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차가 기본적으로 워낙 조용한 감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소음 부분을 조금 덜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열에도 이중접합이 안 들어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열 도어와 2열 도어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소음 부분도 상당히 조용하게 방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격하고 디자인하고 옵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리고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사실 별로 없는 게 지금 여기 자유로 자체가 워낙 노면이 깨끗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소음이 별로 없고,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자, 그러면 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 디젤 엔진이 기존 현대기아차에서 쓰고 있던 2.2 디젤이랑 출력과 토크가 똑같죠.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선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이 적용이 됐고, 실제로 엔진 배기량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엔진인 건 맞고요. 근데 엔진 출력과 최대 토크, 심지어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스트림이 좀 적용이 됐는데 또 8단 DCT랑 적용이 됐고, 그래서 힘은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이게 2.2 디젤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킥다운 했을 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힘은 부족하진 않고 그냥 여유있게 넉넉하긴 한데, 원래 2.2 디젤이 이거밖에 안 됐나?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확실히 1.6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힘이 세진 않네요. 1.6 하이브리드가 힘이 워낙 좋군요. 지금 이 정도로 밟으면 그 차는 치고 나가는 느낌이 확실히 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상대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좀 덜하네요. 이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구나. 위쪽은 소음 차단이 잘 돼 있는데, 노면에서 오히려 약간의 소음이,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균일하게 좀 높게 소리가 크게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 패드를 서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이 회전수 보정해주는 실력도 꽤 있네요. 디젤이어서 그 낙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반응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어차피 바늘은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면 이쪽에서 시프트 패드에 신호가 가면 바로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엔진 회전이 올라가는 그 반응 자체가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데요. 그 회전수 보정 실력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르죠.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가면 일단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소리가 조금 더 커지긴 하네요. 가속은 꾸준하게 잘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펀치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회전수 보정 실력은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급차선 변경은 이게 차가 아무래도 지상고도 높고 또 서스펜션 자체가 기존 산타페보다 많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조금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이게 그 핸들은 이쪽으로 가 있고 몸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막 완전 당황하는 그런 수준으로 애가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롤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스티어링의 응답성이나 스티어링과 함께 조향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팅이 잘 돼 있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롤은 분명히 크긴 큽니다. 이런 정보를 드리면요, 이걸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와, 롤이 미쳤어. 이거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이 차가 설정할 수 있는 레인지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 차는 설정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돼 있어서 롤이 좀 더 크다 라는 정보를 드리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쁘다 아니다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X5 타시는 분이 이거 타면 이거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차의 성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는 죽으라고 만든 차가 아니고요. 이 차 가지고 만약에 150km로 막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서 회피하면 사고 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차 가지고는 그렇게 테스트를 하지 않죠. 근데 카이엔이나 X5나 마칸이다 그러면 그 차는 150km에서도 급차선 변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차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어떤 분이 엊그저께 댓글에 이분은 리뷰를 하면 대체로 친기업적인 리뷰를 하신다라고 써놓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친기업적인이 아니고요, 친자동차적인이에요. 전 자동차를 대체로 좋아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나쁜 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나쁜 자동차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 차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고 나름 매력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의 그런 매력들을 잘 이해하고 그 차의 매력에 맞게 그 차를 사용하면 나름 분명히 또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정보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기업적이 아니고 친자동차적이다. 아, 저 친구는 차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차를 관리는 안 하는데 뭐 차는 개떡같이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차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단인데도 80. 어이씨, 3단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 기어비가 엄청 좁게 돼 있네요. 이야. 네, 방금 고속주행을 조금 해봤는데 확실히 속도는 꾸준하게 잘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거의 끝까지 꾸준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있긴 있구나. 자, 그러면 한산기 코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이렇게 미끄러지는데도, 물론 이제 ESP가 들어오기도 하고 사륜이기 때문에 방금 ESP 불이 번쩍번쩍 하는 느낌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 와, 근데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게 분명히 롤이 있긴 있는데도 완전 휘청해서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네 바퀴가 적절하게 언더나 오버 느낌이 아니고 네 바퀴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살짝 밀리는 느낌이어서, 이게 엑셀을 조금 더 밟으면 조금 더 미끄러지고 엑셀을 조금 살짝 풀어주면 다시 안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턱인처럼 이렇게 확 말려 들어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졌다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방금 저기 코너에서만 느껴지는 부분은 느낌이 상당히 괜찮네요. 자, 뭐 외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냥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소렌토가 더 낫네요. 이건 아무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첫눈에 딱 봤을 때 우와 예쁘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나? 그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은 누구나 봤을 때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이 주면 좋은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조금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첫눈에 봤을 때는 어딘가 조금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오, 야, 그거 진짜 디자이너가 진짜 잘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마스크를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너무나 선명하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이 그릴의 패턴이 까만색이고 헤드램프 베젤도 까만색이다 보니까 이 전체가 좀 일체감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스크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일반 모델은 여기가 이제 좀 밝은 실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좀 더 분리된 느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마스크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렌토가 좀 더 낫죠. 소렌토 디자인도 저는 뭐 아주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볼 때마다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주 예쁜 디자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산타페의 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소렌토가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위에 있는 요 주간주행등 요 부분은 뭐 예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눈물이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눈물처럼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날카로운 그 짐승의 이빨 같은 느낌이 강해서 저는 요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헤드램프는 지금 양쪽이 다 들어오는데 요 느낌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이번 소렌토가 그 페이스리프트이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게 이 플랫폼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리프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리프트의 어떤 산업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외부 판넬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디자인을 다 바꾸고 새로 금형을 다 짜고 새로 찍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러면 이제 풀 체인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기존의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지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본네트, 펜더,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이쪽 이 프레임까지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건 디자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돈이 들 게 없다라는 거죠. 디자인이 바뀐 부분은 앞쪽 범퍼. 지난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펜더나 본네트까지 바꾼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했던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일단 플랫폼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이 펜더랑 본네트까지는 살려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은 요게 이제 20인치, 요게 캘리그래피 전용이에요.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전용 20인치 휠은 여기 스포크가 7개고, 그리고 기본형 20인치 휠은 스포크가 5개더라. 그렇게 해서 요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근데 이 소렌토의 20인치 휠에 비해서는 덜 예쁘지 않나요? 요거 약간 하이브리드 19인치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느낌인데, 예쁘기는 소렌토 20인치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아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컨택트의 2545R20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범퍼 센서가 달려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뭐죠? 후진으로 주차해서 집어넣는 거. 네, 그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플랫폼이 바뀌면서 사실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했던 부분이, 야, 플랫폼 바꾸면서 사이즈도 키운다더라, 사이즈를 키워서 소렌토보다 더 커진다더라 라는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 폭도 10mm, 길이는 15mm, 그 정도만 늘어났지만 휠 베이스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많이 커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커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휠 베이스가 50mm가 더 짧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로 나왔지만 사이즈 면에서는 소렌토 대비 경쟁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휠 베이스가 그대로 똑같고 길이가 15mm가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2열 공간을 조금 더 확대를 했대요. 35mm가 늘어나서 2열 공간이 조금 더 여유 있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2열 공간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트렁크는 길이가 조금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트렁크 길이는 조금 짧아졌는데, 근데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안에 형상을 다듬어 가지고 트렁크의 용량은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소렌토보다 크다는 느낌은 확실히 안 들어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좀 직선이 각도 좀 더 많이 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각이 좀 더 많이 져 있고 하다 보니까 첫눈에 딱 보면 와, 좀 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운전해 온 시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가 타고 온 소렌토에 한번 가서 앉아 봤는데, 이렇게 앉아 보면 요게 소렌토보다 확실히 조금 좁습니다. 소렌토는 얘보다 느낌상으로 한 1cm 정도 더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충분히 넓긴 합니다만, 굳이 이제 소렌토랑 비교하게 되면 아무래도 휠베이스 자체가 50m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트를 좀 뒤로 밀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등받이 각도는 이게 충분히 잘 눕고 있는데, 제가 소렌토에 가서 이렇게 기대해 봤거든요. 근데 느낌적으로 얘가 조금 더 눕는 게 아닌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도 이게 느낌이 조금 헷갈리는데, 얘가 조금 더 많이 누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2열 공간에도 이쪽에 뭐 220V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도 2개나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도 있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2열은 상당히 잘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죠. 그러면 3열은 지난번에 안 앉아 봤는데,
자, 지금 이 차는 7인승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3열 시트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눕히고, 2열을 눕히는 버튼이 여기 있네요. 여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뭐 2열까지 한 번에 원터치로 눕힐 수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 여기 잘 해놨네. 아무래도 이제 이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위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렌토보다 길이가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공간 자체가 뭐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다리 다 뻗고도 충분할 만큼의 여유가 있고, 우와, 이거 이 천정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여기에 이제 에어컨, 3열의 에어컨을 작동하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핸드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계기판도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그래픽이 바뀌죠. 컴포트하고 스마트는 그래픽이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가 되면 뒤에 바닥에 이제 카본 느낌하고 또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사륜 구동이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모드의 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트레인 모드로 바뀌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한번 누르면 이때는 사륜 구동 모드를 조절하는 걸로 바뀌죠. 그래서 스노우 모드, 눈길 또는 미끄러운 노면, 그 다음에 머드, 진흙, 비포장, 불균일 노면, 그 다음에 샌드, 부드럽고 건조한 모래 또는 깊은 자갈 노면. 깊은 자갈 노면이라는 게 어디서 샌드 모드에 무슨 깊은 자갈 노면이 있을까? 요건 조금 문구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이얼을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랑 트레인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이쪽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에어컨 부분에 모니터가 별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 산타페에도 에어컨에 모니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사실 타고 다니다 보면 아니 이거 뭐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뭐 불편하다고 하냐. 근데 실제로 타고 다닐 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가 하나 더 들어가면 비용이기 때문에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뺐다고 볼 수 있는데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메뉴 버튼이 이제 위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 버튼이 이쪽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서 그나마 좀 바로바로 확인하고 어차피 이렇게 하기가 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도 버튼을 누르기에는 사실 편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이 바탕 색깔하고 글자 색깔이 경계가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쪽이 어차피 창문이 밝아서 여기서 보면 이게 항상 반사가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깜깜한 곳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야외에서는 항상 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요 메뉴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위쪽, 여기 아래쪽은 각도가 내려와 있어서 잘 보이는데 여기 위쪽은 또 조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반사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인다는 점 조금 아쉽고 요거는 어떻게 좀 잘 보이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 네, 그리고 이쪽 센터 페시아가 보니까 이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그저께 봤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경 바탕에 여기 약간 그 프린트 되어 있는 패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이제 약간 이게 플라스틱이긴 한데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재질에다가 헤어라인을 넣어가지고 이 느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라도 캘리그래피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여기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변화는 버튼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뭐 버튼식 별로 불편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헷갈리기도 하고 불편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가 최초에 계속 버튼 방식이었다가 만약에 어느 날 기어 레버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왜 바꿨어? 이거 불편하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편한데 그걸 왜 이렇게 기어를 움직이는 걸로 바꿨냐고, 불편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냐면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익숙해지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가끔 가다가 이제 위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D를 눌러야 되는데 R을 누른다든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한번 찾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어 레버도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R로 가야 되는데 실수로 힘을 너무 줘서 그냥 P까지 가버린다거나, 그리고 R로 가야 되는데 N까지만 간다든가, 그런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거는 익숙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것이고, 실제로 그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소렌토는 이게 이제 다이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 방식과 다이얼 방식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 다이얼 방식을 고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다이얼이 직관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긴 해요. 이쪽은 R, 이쪽은 D, 이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좌우 방향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고른다면 다이얼 방식이 좀 더 선명하고 좋은 건 사실이긴 한데, 이 버튼 방식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이얼 방식 좋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컵홀더가 여기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수납 공간들을 이 아래로 다 깔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 여기 앞쪽에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고 앞쪽에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한데, 거기에 아무래도 평상시에 이제 별의별 것들을 놓는다고요. 기름 넣고 나서 영수증도 넣고, 동전은 이쪽에 넣지만,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그죠? 마스크도 빼가지고 거기다 놓게 마련해요. 여기다 놓으면 가끔가다 흘러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꾸 여기다 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지갑에, 마스크에, 영수증에, 뭐 케이블에 막 그런 것들이 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실제로 제가 타고 다니면서 와, 진짜 지저분하다. 특히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랬는데, 여기는 엄청 깔끔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게 조금만 익숙해지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볼보가 센터 스택이라고 제일 먼저 사용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긴 한데 세단은 모르겠는데 SUV는 아무래도 이게 키가 크니까 여기 있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익숙해지면 여기 간단한 소품들 같은 거 이런 거 놓기 나쁘진 않아요. 아주 깔끔하잖아. 그죠? 깔끔한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뚜껑을 덮어버리면 여기는 구멍이 여기도 어차피 커버가 없긴 없구나. 자, 그래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여기다 꽂으면 돼서 요거 별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도 잘 되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스프링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밀착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좋긴 한데, 그저께 영상에서 요거 메시지 같은 거 오면 한눈에 확인이 딱 안 돼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문자가 오면 모니터에 뜹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구나. 제가 사실 이거 링크 같은 거 잘 안 해놓고 타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 자동차 리뷰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첨단 기능들 다 꼼꼼하게 다 쓰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약간 노땅에 꼰대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냥 귀찮은 기능들 잘 안 써. 실제로 제 차에도 연결 잘 안 하고 쓰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메시지가 뜨긴 떠요. 근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뜨지만 내용이 뜨진 않잖아요. 그죠? 내용을 보려면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놓고 있으면 메시지가 띵 뜨면 기본적으로 약간은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고 내용을 다 보진 않아도 지금 당장 봐야 될 건지 아닌 건지 정도는 요 짧은 문장만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모니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면 그거 가지고는 그거 판단할 수는 없는 거 맞죠? 그러네. 이쪽에 뜨긴 하지만 여기 그래도 첫눈에 잠깐이라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건 맞긴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센터 콘솔이 좀 좁긴 하지만 깊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는 시프트 패드들이 알루미늄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프트 패드를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쪽에 알루미늄으로 버튼들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캘리그래피 트림이어서 여기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 여기가 약간 반펀칭 구멍을 완전히 빵 뚫어 놓은 건 아닌데 반펀칭이 돼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립감도 좋고 땀도 좀 덜 찰래나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낫네요. 요거는 소렌토에는 이거 없습니다. 소렌토에는 반펀칭이 없는데 지금 산타페에만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아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스티칭도 여기에 있는 스티칭도 상당히 예쁘네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 익스텐션도 있죠. 익스텐션도 있고 이 차는 익스텐션 사이 여기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놨네요. 지난번에 소렌토에서 한번 혼이 나가지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행사 자체가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각 매체당 한 명만 와라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혼자 와서 카메라 설치하고 시승하고 촬영하고 옮겨가지고 인서트 찍고 지금 혼자서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2시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반자율 주행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또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다 한꺼번에 작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원하시면 주행 차간 거리도 조정하면 되고 속도도 조절을 하면 되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 요거 만약에 조금만 더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딱 작동을 시킬 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들이 대부분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차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90km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차들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근데 차들이 막히는 상태에서 제가 한 30km, 40km 가고 있을 때 이거를 세팅하면 속도를 3, 40km에서 세팅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세팅 값은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90km까지 세팅 값을 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세팅을 누를 때 어차피 차가 똑똑하거든요. 지금 똑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딱 작동하는 순간 바로 현재 도로가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딱 해주면 그러면 어차피 차가 천천히 가고 있으면 90km 세팅을 해도 그냥 30km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면 조금씩만 더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뭐 프로그램 상에서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꿔주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로 유지하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워낙 좋아서 지금 여기는 노면이 지금 조금 불분명한데 콘크리트 바닥에 흰색 실선이 조금 불분명한데도 상당히 잘 잡아주네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차하는 순간에 진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쓰시더라도 항상 라인과 현재 차 상태는 수시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는 소렌토 그리고 K5 소나타랑 같은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것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실 오디오 세팅 취향은 사람들마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취향만 찾아가지고 세팅값만 찾으시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렌토 중간평가 때 오디오가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오디오에 그다지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 정도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굳이 음악 감상을 좀 해야겠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랫폼까지 바꿨지만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신형 산타페를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영상들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조금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휠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길이랑 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2열 공간은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조금 더 여유 있어졌습니다. 근데 휠베이스가 소렌토랑 비교하면 여전히 50mm가 짧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조금 더 확대가 됐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소렌토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도 소렌토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길이도 훨씬 더 길고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서도 소렌토가 조금은 더 세련된 맛이 있고, 이 차는 아무래도 아직은 익숙해지기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디자인인 만큼 호불호에 대한 부분은 논란은 뭐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단단하게 세팅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요철을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딱 지나가 보면 때리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작은 요철들을 비교적 상당히 잘 걸러내 가지고 승차감에서 거칠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소렌토랑 비교하자면 디젤이랑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에서는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가, 어떤 상황에서 얘가 조금 더 단단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걸로 봐서 소렌토 디젤이랑은 거의 비슷한 승차감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얘가 부드럽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그 충격이 상당히 거칠게 들어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뭐 어차피 2.2 디젤의 힘이 뭐 이미 알고 있는 그 느낌이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최근에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랑 비교해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속력은 조금 더 좋습니다. 연비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61.7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9.8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금 테스트하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이게 하이브리드였으면 한 2배 이상,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3, 14, 15까지도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내 연비에서는 뭐 탁월하게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 대비 쪽에는 흡차음 글라스가 1열, 2열에 다 적용되어 있는 점. 자,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 영상에서 액면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조금 비싸다. 특히 이제 소렌토랑 그 트림명이 비슷한 것으로 맞춰봤을 때 뭐 한 20-30만 원에서부터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비싼 것으로 그렇게 보였었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양을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세부적인 옵션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기본 설정 가격은 이 차 캘리그래피가 소렌토 시그니처보다 26만 원이 더 비싸요. 그렇긴 한데 옵션에서 차이가 꽤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이고, 또 반자율 주행도 기본이고, 기본으로 적용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반면에 소렌토 같은 경우는 뭐 20인치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옵션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옵션 차이들까지 고려하면 이 차가 오히려 가격이 몇십만 원은 더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렌토 대비 가격이 지금 제가 계산한 옵션으로만 따졌을 때 이 차가 한 91만 원 정도 이 차가 더 싼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사이즈가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작으니까 그만큼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91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이 차는 조금 더 나은 게 이게 반펀칭도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전용 휠, 전용 파츠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캘리그래피가 특화되어 있는 점들을 감안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91만 원보다 조금 더 벌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판단은 뭐 소비자들께서 하셔야겠지만, 소렌토냐 산타페냐 라고만 놓고 봤을 때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산타페가 조금은 더 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가격과 옵션 부분에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편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공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산타페 시승을 마치고, 이 차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